강원도 홍천군 외곽, 산기슭에 숨겨진 작은 공동묘지 하나가 있다. 눈이 많이 오고 안개가 자욱한 이곳은 지역 주민들에게조차 익힌 장소였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SBS 탐사보도팀 기자 서지원은 이곳에 대한 이상한 제보를 여러 차례 접수받았다. 밤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려요. 그냥 짖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막으려는 듯한 절박한 짖음이에요. 묘지 한가운데 있는 무덤 하나를 그 개가 계속 지키고 있어요. 몇 년째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처음엔 그냥 미신이나 괴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보가 점점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쏟아지면서 서지원은 직접 현장에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12월의 강원도는 서울보다 훨씬 추웠다. 회색빛 하늘 아래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지원은 택시에서 내려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낡은 철문 너머로 보이는 공동묘지는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조용했다. 묘지 입구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중년 남성 한 명이 그녀를 맞이했다. 서울서 왔다고요? 이런 데까지 왜 오셨답니까? 여기 묘지에 관해 제보를 받았습니다. 무덤 하나를 개가 지키고 있다면서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한 6회쯤 됐습니다. 처음엔 유기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그렇게 계속 그 무덤 앞에서만 자고 짖고 하더라고요. 지원은 묘지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낡은 묘비들 사이로 작은 언덕이 나타났고 그 위에 하나의 무덤이 있었다. 다른 무덤들처럼 이름도, 날짜도 제대로 새겨지지 않은 그곳. 하지만 그 앞에 검은 개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개는 즉각 몸을 일으키더니 낮게 으르렁거렸다. 조심하세요. 낯선 사람이 가까이 가면 저렇게 경계합니다. 밤에는 더 심해요. 지원은 손을 들어 뒤로 물러섰다. 개의 눈빛에는 단순한 야생 동물의 본능을 넘은 무언가 지켜야 할 사명이 담겨 있는 듯했다. 묘비에 붙은 이끼를 조심스레 손으로 문질렀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자 하나. 이라는 한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 무덤, 누가 묻혔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이상한 건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매장 허가서도 없고 신고된 적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겼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지원은 묘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다. 그중 한 장에서 개가 무덤 앞을 파헤치려는 듯 앞발로 땅을 긁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행동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로 보기엔 너무나도 본능적이고 절박했다. 며칠 후 한 통의 익명 이메일이 도착했다. 그 개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닙니다. 그 무덤 속엔 진짜 시체가 없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찾는 이름은 한도경입니다. 한도경. 이름은 익숙했다. 예전 군수 물자 관련 스캔들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인물. 기술력으로 무장한 방산업체 한택의 CEO이자 군과 정치권에 깊이 얽힌 존재였다. 2019년 강릉의 연구소 폭발 사고에서 실종되었고 공식적으로는 사망 처리되었다. 그러나 유족이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당시 조용히 사라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그 무덤은? 지원은 한도경의 가족을 수소문했고 결국 그 안에 유미라를 찾아냈다. 그녀는 한적한 전원주택에 혼자 살고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외부와 단절된 삶이었다. 기자라고요? 당신들 같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찾아온 건 그 사건 직후였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혹시 남편분이 기르던 개인가요? 지원이 노트북을 열어 묘지의 사진을 보여주자 유미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맞아요. 그 아이, 마루예요. 도경 씨가 가장 아꼈던 친구였죠. 그게 6해가 넘도록 무덤 앞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유미라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전 아직도 남편이 죽었다고 믿지 않아요. 사고 이후 아무런 유해도, 유품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무덤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지원은 혼자 자료를 정리하며 커다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다.
이건 뭔가 더 크고 복잡한 퍼즐의 시작이었다. 한도경, 마루, 그리고 그 무덤.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문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그 문을 열어야 할 차례였다. 서울로 돌아온 서지원은 사건을 정리하며 한도경이라는 인물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2019년 강릉연구소 폭발 사고. 공식적으로는 실험 중 누출된 가스로 인해 발생한 대형 사고였다. 직원 12명이 사망했고 한도경 역시 실종으로 처리되었지만 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누구였을까? 단순한 기업가? 아니면 국가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내부 고발자? 지원은 언론 보도, 공공기록, 의회 회의록까지 모두 뒤졌다. 그러나 사고 이후 한도경에 대한 언급은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사라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듯한 흔적이었다. 그의 회사, 한테크, 한텍는 한때 국내 방산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스타트업이었다. 자율무기 시스템, 군용 드론, 사이버 보안 솔루션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장하며 국방부와 밀접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하지만 폭발 사고 이후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회사는 곧바로 청산됐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지원은 곧장 당시 국방위원회에서 한테크와 관련된 청문회에 참석했던 인물들을 리스트업했다. 그녀는 그중 한 명,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이태석을 찾아갔다. 지금은 정계를 떠나 모 대학에서 예례 교수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기자라고요? 갑자기 웬 한도경 이야기입니까? 당시 의원님께서 청문회에서 한도경의 기술력이 지나치게 국방에 종속되어 있다고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언 이후 청문회 기록이 일부 삭제된 것도 확인했고요. 그는 한참 침묵한 뒤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내가 청문회에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났을 때 느낌이 이상했소. 그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지. 분명 내부 고발자로서 자료를 모으고 있었어. 무슨 자료요? 그는 국방부와 민간업체 간의 비밀계약, 무기 밀매루트, 청와대 인사와의 뒷거래까지 아주 폭발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소. 내가 경고했지. 조심하라고. 그 다음 주에 연구소가 날아갔지. 그걸 믿으십니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그래서 내가 정치를 떠났소. 진실을 파헤칠 수 없는 곳이라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않나. 지원은 그의 말에 확신을 얻었다. 한도경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묘지 사진을 꺼내 보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가 눈에 들어왔다. 무덤 옆 희미한 흙 위에 남겨진 도형 모양의 패턴. 일반적인 개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무언가 기호처럼 보였다. 지원은 이미지를 확대해 전문가에게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곧 회신이 왔다. 이건 특정 군사 장비에 사용되는 접속 코드 패턴입니다. 구형 드론 시스템에서 쓰였던 방식이에요. 한테크의 기술 중 일부와 일치합니다. 그 무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메시지였다. 그날 밤 그녀는 기묘한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누군가의 목소리. 그리고 짖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꿈속의 무덤이 갈라지며 무언가 올라오는 환상이 떠올랐다. 지원은 깊은 숨을 몰아쉬며 깨어났다. 그녀의 핸드폰 화면에는 낯선 번호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가 6통이나 남겨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짧은 문자 하나.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어요.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해요. 다음 날, 지원은 다시 유미라의 집을 찾았다. 전날 보지 못했던 낡은 사진 앨범을 꺼내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유미라는 망설이다가 앨범 하나를 건넸다. 앨범 속에는 과거 한도경과 마루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중 한 장, 지원의 눈에 띄는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이 한도경 옆에 서 있었다. 지원은 앨범을 든 채 얼어붙었다. 이건 저예요. 유미라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그래요. 당신은 도경 씨의 딸이에요. 지원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지켜주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이름 없이도 당당히 살아가길 바랐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랐죠.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지원은 눈앞이 아찔해졌다. 지금껏 그녀가 집요하게 추적해온 존재가 자신에게 핏줄로 이어진 인물이라는 사실. 그녀는 진실을 찾으려 했을 뿐인데 그것이 결국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조용히 열었다. 그리고 한도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검색을 시작했다. 단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이번엔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였다. 한도경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서지원은 꼬박 이틀을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시간을 보냈다. 분노,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머릿속을 채웠다. 그는 왜 사라졌을까? 왜 자신과 어머니를 떠났고 6해 동안 살아있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을까? 하지만 기자로서의 본능은 감정을 이성 아래 눌러두게 만들었다. 지원은 결국 노트북을 다시 켰고 정보 수집을 재개했다. 이번에는 하나의 기자가 아니라 하나의 딸로서 아버지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먼저 한도경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을 다시 살폈다. 연구소 폭발 일주일 전, 그는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 외부에 알 수 없는 데이터를 전송했다. 수신자는 특정되지 않았고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었다. 이메일 주소를 추적하던 중 하나의 IP 주소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강원도 양양의 한 버려진 창고에서 사용된 흔적이 남아있었다. 지원은 즉시 그 주소를 기반으로 현장에 직접 가보기로 했다. 양양 외곽, 산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간 곳에 폐허처럼 방치된 창고 하나가 서 있었다. 철문은 녹슬어 있었고 유리창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주변엔 사람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지원은 스마트폰으로 주변을 촬영하면서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안쪽엔 먼지 쌓인 박스들, 오래된 장비들, 벽에 걸려있는 오래된 지도. 그 사이에 놓인 작은 책상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책상 위엔 누군가 급히 남긴 듯한 메모지 하나가 있었다. 거기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날 믿지 마라. 기록만 믿어라. 내가 진짜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 순간 지원의 핸드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서지원 기자님, 드디어 여기까지 왔군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위협적이었다. 그 목소리, 누구죠? 내가 누군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부터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지금 그 창고에 CCTV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지원은 재빨리 고개를 들어 천장을 살폈다. 구석에 작동 중인 조그만 렌즈 하나가 반짝였다. 당신, 누군데 이걸 다 감시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기자이자 한도경의 딸이죠.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때때로 당신을 죽일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당신이 발견한 무덤.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한도경은 무덤에 묻히지 않았어요. 그는 도망친 것도 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계획하고 있었어요. 무슨 계획을요?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다. 통화는 그대로 끊겼다. 지원은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고 책상 서랍 안에서 낡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메모지엔 은하수 2804라는 단어가 함께 적혀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원은 그 USB를 곧바로 정보보안 전문가 윤태민에게 전달했다. 태민은 오랫동안 지원과 함께 일해온 조용하고 믿음직한 동료였다. 복호화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이건 단순한 암호가 아니야. 몇 겹의 방화벽이 있고 내부에 자폭 장치도 있어. 자폭. 정확한 암호 없이 접근하면 내부 데이터가 자동으로 파괴되는 구조야. 한도경 씨는 절대로 우연히 누구 손에 들어가길 원치 않았던 거야. 태민은 노트북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코드를 해석했다.
자정이 넘어서야 드디어 잠금이 해제되었다. 화면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다. 그중 하나의 제목이 지원의 눈을 붙잡았다. Project Biko Obeko Gehig. 태민이 조심스레 폴더를 열자 영상 파일과 문서들이 쏟아졌다. 영상은 군 내부 회의 장면,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촬영된 자료들, 그리고 한도경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었다. 대한민국의 적은 외부가 아닙니다. 내부죠. 우리는 시스템 자체를 리셋해야 합니다. 그 목소리, 분명 아버지였다. 지원은 마치 바늘로 심장을 찌른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그토록 찾던 진실이 이제야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단순한 희생자의 모습이 아니라 계획자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 지원은 아버지를 찾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진짜 누구였는지 알아야만 했다.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서지원은 아버지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자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충격에 빠졌다. 영상 속 한도경은 낯설고 차갑고 확신에 찬 얼굴이었다. 지원은 멍하니 앉아 태민과 함께 문서 파일을 훑어보았다. 프로젝트 바이코, 베코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정리된 문서들은 군사기밀, 정계 인물들과의 비밀 접선, 자금 흐름, 암호화된 인사 파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모든 문서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내부 고발자의 수준을 넘는 정보였다. 이건 계획이었다. 이건 단순히 비리를 밝히려는 사람이 남길 자료가 아니야. 태민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계획했다고 믿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 있는 데이터는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수준이야. 이건 시스템 붕괴 그 자체야. 지원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기자였고 무엇보다 진실을 마주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진실이 자신의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해도 그녀는 태민과 함께 강문서를 정리하며 관련된 인물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중 눈에 띈 이름이 하나 있었다. 강재현,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수석보좌관. 그는 오래전부터 국방 관련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해왔고 백호 계획의 일부 계약에 서명한 흔적도 있었다. 강재현. 청문회에서 여러 번 의혹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공식 수사선상에 오른 적이 없지. 왜냐하면 그를 건드리는 순간 청와대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지원은 다음 목표를 정했다. 강재현에 대해 더 알아야 했다. 며칠 후 그녀는 강재현이 참석하는 비공식 세미나에 위장 잠입했다. 태민의 도움으로 가짜 명함과 신분증을 만들어 초청된 인사처럼 위장했고 현장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세미나장은 고급 호텔의 연회장이었고 참석자 대부분은 군 출신 또는 방위산업 관련 인물들이었다. 강재현은 연단에 올라 국가안보와 민간협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짧은 연설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표정은 완벽히 조율되어 있었다. 지원은 연설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3355 흩어지는 틈을 타 그에게 접근했다. 수석님,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SBS 보도부입니다. 강재현은 순간 눈빛이 날카로워졌지만 곧 익숙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님, 이 자리에서 인터뷰는 조금 곤란하겠지만 명함 주시면 연락드리죠. 그는 그녀가 내민 명함을 흘끗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그 눈빛엔 분명 인식의 흔적이 있었다. 혹시 서 기자님, 한도경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그는 무덤 속에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남긴 자료가 최근에 퍼지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지원은 침을 꿀꺽 삼켰다.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모든 건 조용히 있는 게 좋습니다. 당신도 아버지의 길을 가고 싶지 않다면. 그 말은 분명한 경고였다. 그날 밤 지원의 집 앞에 정체불명의 차량이 몇 시간 동안 정차해 있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차량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CCTV는 누군가에 의해 삭제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원아, USB 안에 숨겨진 폴더를 하나 더 찾았어. 복호화에 실패하면 자동으로 삭제되게 설정돼 있었는데 간신히 열었어. 뭔데? 아이들 영상이야. 해외 어딘가에서 찍힌 것 같아. 어린아이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어. 암호화된 로고가 있는데 백호 그룹과 관련돼 보여. 지원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말도 안 돼. 한도경이 그걸 알고 있었고 막으려 했던 건지 아니면 그 일부였던 건지 아직은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단순한 국방 비리가 아니라는 거야. 훨씬 더 어둡고 깊은 세계가 있어. 지원은 한 가지 결심을 굳혔다. 이걸 폭로하자. 태민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제 우린 단순한 취재팀이 아니라 그들의 표적이 됐어. 그 순간 지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또다시 발신자 표시 제한. 그녀는 받아들었다. 서지원. 경고했을 텐데 더 깊이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 당신은 누구야? 나는 진실의 감시자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감시망을 벗어나려다 죽었어. 너도 같은 길을 가고 싶다면 계속해봐. 통화는 끊겼다. 지원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입을 꾹 다물었다. 무섭고 혼란스러웠지만 지금 멈출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진실은 그녀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기 때문이다. 서울 외곽의 한 노후된 창고. 한도경이 생전에 사용하던 비밀 사무실이 이곳에 있다는 정보는 익명의 제보자에게서 왔다. 서지원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점점 좁혀오는 위협 속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단서 하나라도 더 찾는 것뿐이었다. 창고 문은 녹이 슬어 삐걱거리며 열렸고 아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하지만 벽면을 따라 설치된 전선과 아직 작동하는 전등, 그리고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인 금속 금고 하나가 이곳이 단순한 폐창고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태민은 태블릿을 꺼내 금고에 연결했다. 전자식 잠금 장치였다. 3중 보안이야. 이건 아버지급 해커가 만든 구조인데 시도해볼게. 몇 분간의 침묵. 지원은 초조하게 주위를 경계하며 문 쪽을 바라봤다. 바깥에는 바람만이 불고 있었지만 그녀의 등골은 땀으로 젖었다. 됐어. 열렸어.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문서 뭉치와 오래된 하드디스크 하나, 그리고 VHS 테이프 몇 개가 조심스럽게 보관돼 있었다. 태민은 하드디스크를 챙기고 지원은 문서부터 펼쳤다. 첫 번째 문서의 제목은 내부 계획서 극비였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민간 방위산업체 간의 비밀계약서, 실전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별표 비공식 제거 작전 명단 별표이 적혀 있었다. 명단에는 국내외 정치인, 군인, 기자, NGO 활동가들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줄에 쓰여 있는 이름을 보고 지원은 숨을 삼켰다. 한도경 비협조 대상. 제거 명령 승인 KJH 서명. K.J.H. 강재현이야. 지원은 손을 떨며 다음 문서를 넘겼다. 그곳에는 한도경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분석 보고서가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백호 계획은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건 국내 체제 재편성 계획이며 그 중심에는 민간 기업을 이용한 권력의 재구축이 있다. 목적은 내부 통제의 강화, 정보 조작, 대중 감시 체계의 완성이다. 보고서는 한도경이 그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였고 또 어디서부터 거부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기술자이자 사업가로서 참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닫고 철수하려 했다. 그 결과가 제거 명령이었다. 아버지는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그 계획의 중심에 있었어. 하지만 나중엔 그걸 멈추려 한 거야. 지원은 마음속에서 커다란 균열이 일어나는 걸 느꼈다. 그는 범죄자가 될 뻔했고 동시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막으려 한 사람이었다. 그가 이 자료를 금고에 숨긴 이유가 있어. 태민이 말했다. 누군가는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하니까. 하지만 그 순간
창고 외부에서 차량이 정차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원과 태민은 눈을 마주쳤다. 태민은 USB와 하드디스크를 재빨리 가방에 넣고 지원은 문서를 챙겼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여기 있어.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창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눈이 쌓인 숲길을 따라 달리며 뒤에서 들리는 무전기 소리와 손전등 빛을 피해 숨을 죽였다. 숲속 깊은 곳, 낡은 버스 정류장처럼 보이는 피난처에 도착한 후에야 둘은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우릴 추적하고 있어. 우연이 아니야. 내부에 누군가 정보가 새고 있는 거야. 지원은 손에 쥐고 있던 문서를 바라봤다. 그 종이의 무게가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태민, 이걸 언론에 넘기자. 더는 늦출 수 없어. 그럴 준비는 되어 있어. 하지만 이걸 보도하는 순간 우린 공식적으로 표적이 되는 거야. 이미 그렇게 됐어. 내가 이걸 들고 도망치는 순간부터. 다음 날, 지원은 SBS 보도본부의 회의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국장, 법률팀장, 편집국장이 있었다. 자료를 모두 정리해 파일로 전달했고 그들은 하나하나 검토했다. 긴 침묵 끝에 법률팀장이 말했다. 내용이 너무 크고 너무 민감합니다. 이건 단순 보도가 아니라 국가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보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저는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군가의 딸로서가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국장은 한참을 고민하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보도 준비에 들어갑시다. 다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은 회의실을 나와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진실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더 깊고 어두운 통로가 기다리고 있었다. SBS 보도국에서는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다. 서지원이 입수한 자료는 단순한 단독 보도를 넘어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었다. 내부 보안이 강화되었고 취재 기자들은 외부 접촉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그 모든 조치는 이미 늦었는지도 몰랐다. 그날 밤 지원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아파트 복도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현관 앞에는 신문 한 장이 던져져 있었다. 그것은 하루 전자 보도자료였다. 하지만 그 위에 붉은 잉크로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만해. 마지막 경고다. 지원은 신문을 가만히 접어 쓰레기통에 넣고 아무 일도 없는 척 문을 열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태민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알렸다. 태민은 당장 거처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지원아, 넌 지금 표적이야. 이건 농담이 아니야. 자료를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전이 우선이야. 알아. 하지만 이건 끝까지 가야 해. 이제 멈추는 건 선택이 아니야. 그날 밤,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수십 번 켰다 껐다 반복했다. 심지어 전원이 꺼진 TV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것도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새벽 3시 12분, 휴대폰의 문자가 도착했다. 한 명이 죽었다. 내가 만든 결과다. 지원은 얼어붙은 손으로 링크를 눌렀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어두운 방 촛불 하나.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여성. 그녀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제발, 제 아이만은. 화면은 곧 흔들렸고 총성과 함께 영상은 끊겼다. 지원은 무릎이 꺾인 듯 주저앉았다. 그녀는 그 여성을 기억하고 있었다. 박소연, 한때 한도경과 함께 근무했던 행정비서였고 지원이 몇 주 전 인터뷰했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한도경의 동향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겁에 질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다. 내가 그녀를 죽게 만든 거야. 그날 아침 뉴스엔 박소영과 그녀의 딸이 실종되었다는 짤막한 보도가 올라왔다.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지원은 그 영상이 현실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잠깐 비친 로고. 백호 그룹의 약식 로고였다. 태민은 분노에 떨며 말했다. 이건 전쟁이야.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숨기려 했던 진실을 끝까지 세상에 알리는 거야.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로부터 이틀 뒤에 찾아왔다. 태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연락이 닿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위치가 잡힌 건 영등포의 한 도서관 근처였다. 지원은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다. 주변 CCTV는 이미 삭제된 상태였고 그날 태민을 봤다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태민의 집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실내는 정리된 듯 보였지만 컴퓨터가 사라져 있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침입한 것이 분명했다. 지원은 좌절감에 무릎을 꿇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동료이자 친구가 사라졌다. 아버지의 그림자, 정부의 위협, 그리고 이제는 친구의 실종. 그녀는 그저 진실을 알리려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죽음과 상실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 제한. 이제 알겠지? 진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멈춰, 서지원. 아니면 다음은 너야.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흐르다가 상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넌 내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어. 똑같이. 통화가 끝났다. 지원은 거울 앞에 섰다. 멍한 눈, 피곤에 절은 얼굴, 그리고 떨리는 손.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싸웠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녀는 태민의 노트북 백업 USB를 꺼내 손에 쥐었다. 그리고 SBS로 돌아갔다. 보도국장에게 말했다. 자료, 전부 방송하세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사라져요. 국장은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해야 해요. 저는 기자니까. 국장은 USB를 받아들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당신이어야 합니다. SBS의 보도국은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내부 보안은 한층 더 강화되었고 관련 자료는 법률팀과 기술팀에 의해 3중 백업되었다. 서지원은 자신이 넘긴 자료가 방송 준비에 들어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태민의 실종, 박소연의 죽음,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위협. 모든 것이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의 책상 위로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없었고 주소도 손글씨로 어설프게 쓰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녹음기 하나와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메모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이건 너를 위한 것이다. Ash. 그녀는 손가락을 떨며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잡음이 들렸다. 그리고 곧 그녀가 잊고 있었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아,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가능성이 크겠지. 그건 바로 한도경의 목소리였다. 생생하게, 또 분명하게. 지원은 숨을 멈추고 그대로 귀를 기울였다.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른다. 아마도 기억 속에 나는 오래전 떠난 아버지일 뿐일 것이다.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한다.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다. 처음에 나는 단지 기술자였고 사업가였다.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살아갔지. 백호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도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진짜로 향하는 곳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협조하거나 사라지거나.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기록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 그것들이 내가 남긴 전부다. 지원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과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나는 내게 모든 걸 설명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그래서 미라와 너를 떠난 거야.
멀리서 너를 지켜보며 너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보며 나는 자랑스러웠다. 기자는 권력보다 강한 무기야. 진실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다를 수 있다. 만약 내가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너는 이미 진실의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너는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녹음은 그 말과 함께 끊겼다. 지원은 그대로 책상에 얼굴을 묻고 오랫동안 울었다. 그동안 분노와 의심, 혼란 속에 있었던 그녀는 이 목소리를 듣고서야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박소연의 집을 찾았다. 이미 경찰의 통제선이 쳐진 상태였지만 그녀는 슬그머니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생기가 사라진 채로 그대로 멈춰 있었다. 지원은 거실 벽에 붙어있던 사진 하나를 떼어냈다. 박소영과 어린 딸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할게요. 약속할게요. 그날 밤 보도국에서는 긴급 편집 회의가 열렸다. 전국 방송 시간대 중 가장 시청률이 높은 저녁 9시 뉴스에 서지원이 준비한 보도를 내보내기로 결정된 것이었다. 국장은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보도가 아닙니다. 역사에 남을 사건이 될 거예요. 당신이 이끌고 있어요. 그 무게를 알고 있습니까?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남긴 목소리, 진실을 위해 죽은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증인들. 그 모두가 제 편이에요. 밤 9시. 대한민국 전역에 방송이 시작되었다. 뉴스 첫머리에 서지원의 리포트가 등장했다. 군부와 청와대, 방위산업체 간의 비밀 계약, 어린이 군사훈련 영상, 삭제된 내부 보고서, 그리고 백호 계획의 실체. 영상이 재생되며 수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SNS는 폭발적으로 반응했고 국회는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다. 여당과 야당은 모두 대응책을 내놓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지원은 알고 있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영상 마지막에 삽입된 1분짜리 편집본이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군복을 입고 열을 맞춰 걷는 영상.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배경에 찍힌 로고는 선명했다. Biko International Myanmar Branch. 한도경이 말했던 진실. 백호 프로젝트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음모의 일부였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SBS의 보도가 전국에 퍼진 그날 밤,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뉴스를 본 국민들은 분노했고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백호 프로젝트에 대한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점령했다. 정계는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실은 다음날 새벽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하지만 공식 입장은 단 하나였다. 해당 보도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며 일부 조작된 자료에 기반한 허위 사실입니다. 정부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서지원은 이 반응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그 진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 그날 오후 태민의 행방에 대한 첫 단서가 발견되었다. 한 시민 제보로 인해 영등포의 한 낡은 창고 근처에서 버려진 가방 하나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태민의 지갑과 USB 백업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납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단순 실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원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태민을 통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그러던 중 국회의 한 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SBS의 보도 내용을 국민 알 권리에 부합하는 진정한 저널리즘이라고 칭찬했고 백호 그룹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곧바로 그는 허위 자료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고 며칠 뒤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속보가 전해졌다. 지원은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나라는 진실보다 침묵을 택하는군요. 그녀의 가족 역시 타깃이 되기 시작했다. 어머니 유미라는 동네 마트 앞에서 낯선 남자들에게 협박을 받았고 집 앞벽에는 국가의 배신자라는 붉은 낙서가 칠해졌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CCTV는 기술적 오류로 아무것도 녹화되어 있지 않았다. 보도국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변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정의감에 불타 있었지만 방송 이후 압박이 들어오자 몇몇 간부들은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조언했다. 지금 그만두는 게 어때요? 당신 목숨보다 중요한 진실은 없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지원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녹음기를 꺼내 아버지의 목소리를 반복해 들었다.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다를 수 있다. 그 문장은 이제 단순한 위로가 아닌 무거운 명령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겨진 한 파일을 열었다. 태민이 USB에 숨겨놓았던 비공식 폴더. 그 안에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녹취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다. 녹취는 백호그룹의 전 고문과 정부 고위 관계자 간의 대화였다. 이번 사안은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해외 언론까지 퍼지기 시작하면 통제가 어렵습니다. 서지원이 핵심입니다. 그녀만 없으면 다시 묻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그 대화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파일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는 또 하나의 이름을 들었다. 그리고 한도경의 딸이라는 점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변수입니다. 지원은 숨을 멈췄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단지 한 개인의 정체성을 넘어서 그녀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나도 선택할 시간이야. 그날 밤 그녀는 단독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했다. 회사의 승인도 법률팀의 검토도 없이 스스로 마이크 앞에 섰다. 여러분, 저는 오늘 기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한도경의 딸이며 제가 세상에 공개한 진실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건 제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정의입니다. 그녀는 자료 일부를 다시 보여주며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채팅창을 통해 응원을 보냈고 동시에 협박성 메시지도 쏟아졌다. 생방송 도중 화면이 갑자기 흔들렸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일어서지 않았다. 대신 카메라를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저는 사라질 수 있지만 이 진실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껐다. 밖에서는 누군가 문을 강제로 열려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지원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문장을 속으로 되뇌었다. 너는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지원의 생방송은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방송 직후 유튜브 서버는 일시적으로 다운되었고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다. 단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명이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를 봤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험에 내던졌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서지원은 완전히 사라졌다. 집은 정리된 상태였고 침입 흔적은 없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노트북과 녹음기 등 모든 장비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정부 측은 해외로 출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SBS 내부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보도국장은 서둘러 법률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고 서 기자의 안위가 확인될 때까지 모든 취재와 보도는 중단할 것이라 선언했다. 그러나 일부 기자들은 조용히 자료를 복제해 독립 언론에 넘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실종은 진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불씨를 전국으로 번지게 하는 불꽃이 되었다. 한편 청와대 내부는 심각한 균열을 겪고 있었다. 국민 여론은 분노했고 각종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익명 내부 고발자들이 등장했고 백호 그룹의 내부 문건이 일부 유출되었다. 한때 공고했던 권력의 성벽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심엔 강재현 수석이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정보를 조율하며 이 시스템의 축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 언론과 여론은 그의 이름을 집요하게 언급하고 있었고 내부에서도 그를 향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비밀리에 한 사람과 접촉했다. 서울 남산의 오래된 찻집. 바깥은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고 내부는 조용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인물은 낯익은 얼굴이었다. 백호 프로젝트의 보안 담당이자 정보 흐름의 중간 관리자였던 정윤호였다. 오랜만이군요, 수석님. 자네가 나를 이렇게 부를 정도면 사태가 꽤 심각하다는 뜻이겠지. 정윤호는 말없이 노트북을 꺼내 한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바로 서지원의 생방송 풀 영상이었다. 이 영상, 이제는 해외 서버까지 번졌습니다.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강재현은 이 말을 짚었다. 그러면 끝난 건가? 아직 아닙니다. 뭐가 남았지? 정윤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강재현의 눈이 번뜩였다. 확실한가?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보호 중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든 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종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한도경이 남긴 마지막 보코와 키입니다. 백호 프로젝트의 초기 원장 파일, 원본 서명, 국제거래 내역, 청와대 승인 메모, 모든 것을 해독할 수 있는 키죠. 그걸 왜 이제야 말하지? 정윤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수석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계속 이 배를 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려서 살아남으시겠습니까? 배신이냐?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모처의 외딴 민가. 낡은 벽과 나무 천장이 삐걱거리는 방 안에 서지원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살아 있었다. 납치가 아닌 구출이었다. 정윤호는 일주일 전 그녀의 생방송을 본 직후 자신이 보안 체계 안에 있던 위치를 이용해 그녀를 먼저 찾았고 세력이 접근하기 전에 그녀를 빼돌려 이곳에 숨겼다. 그는 한때 백호 프로젝트의 충직한 일원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 이후 그는 점차 이 시스템의 본질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내부 고발자가 되기를 결심했다. 지원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한 눈빛이었다. 왜 날 살렸죠? 정윤호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한 파일을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한도경이 당신을 위해 남긴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 파일을 통해 백호 계획의 뿌리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어요. 이제서야 이걸 넘기죠? 저도 이제야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녀는 파일을 받아 조용히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그 순간 새로운 화면이 열렸다. 한도경의 얼굴이 영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영상 메시지였다. 지원아, 이건 너만이 열 수 있는 파일이다. 모든 진실은 여기 있다. 이제 세상에 말해줘라.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영상은 그렇게 끝났다. 지원은 정윤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을 보러 가야겠네요. 정윤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마지막 선택, 도와드리겠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다시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서울. 새벽의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깨어 있었다. 서지원이 마지막 USB 파일을 해독한 직후 그녀는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기로, 다시 나서기로. 이번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정윤호와 함께 마련한 기자회견 장소는 도시 매각의 작은 공공도서관이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인터넷 송출 장비와 보호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작은 마이크 앞에 섰다. 카메라가 켜졌다. 실시간으로 수만 명이 그녀의 방송에 접속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서지원입니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자료는
단순한 정치적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가 그동안 국민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며 침묵해온 권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USB에 담긴 핵심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백호 프로젝트의 탄생 배경, 국방부와 민간 기업의 비밀 자금 흐름, 청와대 고위 인사들의 서명과 승인 기록, 그리고 해외 아동 병력을 대상으로 한 비인도적 실험까지. 특히 한 파일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그것은 청와대 회의실 내부에서 비밀리에 녹화된 영상이었다. 강재현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백호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언론 통제 전략을 논의하던 장면이었다. 이 자료는 누군가에겐 목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할 세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방송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한도경의 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대한민국의 기자이고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싸움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카메라가 꺼졌다. 그 순간 SNS는 폭발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 언론들도 그 영상을 받아 보도하기 시작했다. AP, BBC, NHK Reuters.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양심 폭로를 주목했다. 국내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광장으로 몰려나왔고 국회는 비상 소집되었으며 검찰은 마침내 강재현을 포함한 고위 인사 7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며칠 뒤 서지원은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이번엔 스튜디오도 생중계도 아니었다. 단지 조용한 인터뷰였다. 질문은 단 하나였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다. 무서웠습니다. 수없이 도망치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강재현은 체포되었고 정윤호는 내부 고발자로서 특별 조사에 응했다. 백호 프로젝트는 해체되었으며 한도경의 기록은 공식적으로 국가의 경고와 양심의 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서지원은 조용히 언론계를 떠났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강릉 근처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기자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진실을 말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에 남아있었다. 어느 봄날 아침, 그녀는 무덤 하나를 찾았다. 그 무덤은 여전히 그 자리, 변하지 않은 형태로 서 있었다. 무명의 비석, 옆에 앉아있는 개 한 마리. 그녀는 개에게 다가가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편지를 한 장 내려놓았다. 아빠, 이젠 당신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함께 만든 진실은 세상에 닿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지켜갈게요. 그녀가 일어설 때 개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햇살이 비석 위로 내려앉았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무덤을 지키는 개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무덤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한 시대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